여러분의 지갑에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구멍. 하루에 10,000원씩 빠져나갑니다. 한 달이면 30만 원, 1년이면 360만 원, 10년이면 3,600만 원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어디로 갔는지 모릅니다. 마트에서, 식당에서, 자식한테, 친구한테 조금씩 자주 나가니까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이 구멍을 막지 않으면 노후가 무너집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이번 달 카드값 나왔을 때 얼마였나요? 지난달보다 많았나요? 적었나요? 어디에 썼는지 하나하나 기억나시나요? 대부분 기억 못합니다. 그냥 습관처럼 카드 내밀고 계산하고 나오니까요.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그렇게 쓴 돈 중에 절반은 안 써도 되는 거였다는 사실. 필요해서 쓴 게 아니라 습관으로 쓴 겁니다. 할인한다길래 자식이 좋아할 것 같아서 친구 체면 세워주려고. 그 순간엔 다 이유가 있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 달 후에 보면 없어도 됐던 소비였습니다. 통장을 한번 보세요. 작년 이맘때와 비교해서 얼마나 늘었나요? 오히려 줄었다면 위험 신호입니다. 수입은 정해져 있는데 지출만 늘어나는 겁니다. 이게 계속되면 10년 후엔 어떻게 될까요?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나는 큰 돈 안 쓴다고, 사치 부리지 않는다고. 정말 그럴까요? 하루 2만 원씩만 의식 없이 써도 한 달에 60만 원입니다. 1년이면 720만 원, 10년이면 7,200만 원이 사라집니다. 작은 돈이 모이면 큰 돈이 되는 게 아니라 작은 새는 돈이 모이면 큰 구멍이 됩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돈이 새는 곳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자식한테 주는 돈, 체면 때문에 쓰는 돈, 혹시 몰라서 사두는 물건.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의 노후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모릅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요. 자식한테 주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친구 만나면 밥값 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일한다는데 안 사면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이 당연함이 여러분을 가난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정작 써야 할 곳엔 안 씁니다. 본인 건강검진은 미룹니다. 무릎 아파도 물리치료 아깝다고 참습니다. 치과 가야 하는데 비싸다고 미룹니다. 이게 나중에 더 큰 돈으로 돌아옵니다. 똑똑한 60대들은 다릅니다. 이분들은 돈이 어디로 새는지 정확히 압니다. 그래서 구멍을 막는 방법도 압니다. 특별한 게 아닙니다. 딱 4가지만 지키면 됩니다. 그 4가지가 뭘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4가지만 바꿔도 10년 후 통장 잔고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실제로 이것 때문에 인생 바뀐 분들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가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댓글에 네라고 적어주세요. 유익하지 않다면 노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이 제가 더 나은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더 발전하는 이야기꾼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소중한 답을 얻으실 겁니다. 그럼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67세 최인숙 씨 이야기입니다. 최 씨는 30년 넘게 중학교 교사로 일하다 은퇴했습니다. 퇴직금으로 받은 돈이 1억 2천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남편도 공무원 연금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노후 걱정은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은퇴 후 첫 1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동안 바빠서 못 만났던 대학 동창들과 매주 모임을 가졌습니다. 제주도, 부산, 강원도 여기저기 여행도 다녔습니다. 손주 셋이 있었는데 용돈도 넉넉히 챙겨줬습니다. 명절 때마다 손주 한 명당 10만 원씩 30만 원. 생일 때도 똑같이 30만 원. 딸이 새 아파트로 이사 간다고 했을 때는 살림 장만비로 500만 원을 보탰습니다. 아들이 차를 바꾼다고 했을 때는 300만 원을 주었습니다. 손주들 학원비가 부담된다는 며느리 말에 매달 50만 원씩 보태주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이었다는 자부심도 있었습니다. 동창 모임에서 밥값을 자주 냈습니다. 후배 교사들 만나면 커피값도 내고 식사도 샀습니다. 백화점 세일 기간이면 옷을 몇 벌씩 샀습니다. 마트에 가면 1+1 행사에 이끌려 장바구니를 가득 채웠습니다. 2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통장 잔고가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일시적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직 여유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잔고는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최 씨는 그래도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한테 쓴 돈은 아깝지 않았습니다. 친구들과의 시간도 소중했습니다. 할인된 물건을 사는 건 오히려 절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3년째 되던 해봄이었습니다. 남편이 아침 식사 중에 갑자기 젓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말이 어눌해지더니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급히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뇌경색이었습니다. 다행히 골든타임 안에 병원에 도착해서 생명은 건졌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팔다리에 마비가 왔습니다. 의사는 재활 치료를 꾸준히 받으면 회복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병원비와 재활 치료비로 한 달에 15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최 씨는 처음으로 통장을 제대로 들여다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1억 2천만 원 중에 6천만 원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3년 만에 절반이 날아간 겁니다. 최 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디에 이렇게 많은 돈을 썼을까? 다음 날부터 카드 내역을 하나하나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자식들한테 준 돈만 1년에 1,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딸 이사 비용, 아들 차량 지원, 손주 학원비, 명절 용돈, 생일 용돈. 하나하나는 큰 금액이 아닌 것 같았는데 합치니까 엄청났습니다. 친구 모임과 만남에 쓴 돈도 1년에 500만 원을 넘었습니다. 식사비, 커피값, 여행비, 선물비. 매번 조금씩 낸 거였는데 쌓이고 쌓여서 거액이 됐습니다. 할인 매장과 홈쇼핑에서 산 물건들도 어마어마했습니다. 옷장을 열어보니 택도 안 뗀 옷이 여러 벌 있었습니다. 냉장고와 냉동실은 유통기한 지난 식품으로 가득했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건강식품 박스가 쌓여 있었습니다. 이것도 1년에 300만 원은 넘게 쓴 셈이었습니다. 최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필요해서 쓴 게 아니라 습관으로 쓴 거였구나. 자식이 좋아할 것 같아서 친구들 체면 세워주려고 할인한다길래 그렇게 이유를 만들어가며 돈을 쓴 겁니다. 남편 재활 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병원비가 좀 부담되니 당분간 학원비를 못 보내줄 것 같다고.
딸은 잠시 침묵하더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이 주셨어요. 이제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그 말투에는 섭섭함이 묻어났습니다. 아들에게도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들의 반응은 더 냉담했습니다. 그동안 준 돈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최 씨는 그날 밤 많이 울었습니다. 내가 뭘 위해 그렇게 돈을 썼을까? 자식들이 고마워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도 돌아봤습니다. 내가 돈을 쓸 때는 좋아했지만 정작 내가 어려울 때 도와준 친구는 없었습니다. 최 씨는 그날부터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자식들한테 용돈 주는 걸 끊었습니다. 친구 만남도 횟수를 대폭 줄였습니다. 만나더라도 각자 계산했습니다. 마트와 백화점도 꼭 필요한 것만 적은 메모지를 들고 갔습니다. 대신 남편 재활 치료에 집중했습니다. 매일 병원에 데려다 주고 집에서도 운동을 도왔습니다. 본인 건강검진도 빠짐없이 받았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미뤄뒀던 물리치료도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남편은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 있을 만큼 회복됐습니다. 병원비를 꾸준히 쓰면서도 통장 잔고는 오히려 500만 원이 늘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자식들의 변화였습니다. 용돈을 안 주니까 오히려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며느리는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습니다. 딸은 가계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명절 때 손주들이 찾아와서는 직접 만든 카드를 건넸습니다. 할머니 건강하세요. 할아버지 빨리 나으세요. 그 카드 한 장이 수백만 원보다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최 씨는 이제 알았습니다. 돈을 많이 준다고 사랑이 전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오히려 돈으로 해결하려 하니까 관계가 무너졌던 겁니다. 돈을 끊으니까 진짜 관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최 씨 부부는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을 산책합니다. 남편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걷지만 행복해 보입니다. 통장 잔고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합니다. 불안하게 돈 쓰는 날들은 끝났습니다. 최인숙 씨의 3년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돈이 새는 구멍을 막으니까 인생이 채워졌습니다. 필요 없는 곳에 쓰지 않으니까 필요한 곳에 쓸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 같으신가요?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의 통장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인숙 씨처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최인숙 씨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진실을 발견합니다. 노후를 망치는 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이 새서라는 것. 그리고 그 구멍은 대부분 비슷한 곳에 뚫려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구멍은 자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식한테 주는 돈은 아깝지 않다고 말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과 돈을 주는 행위는 다른 문제입니다. 최인숙 씨는 3년 동안 자식들한테 3천만 원 넘게 썼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이 어려울 때 자식들은 어땠나요?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오히려 섭섭해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보상 체계의 왜곡이라고 설명합니다. 반복적으로 무언가를 받으면 그것이 권리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감사는 점점 사라지고 기대만 커집니다. 처음엔 고마워하던 자식도 시간이 지나면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부모가 계속 주면 자식은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을 잃어갑니다. 최인숙 씨의 며느리를 보세요. 학원비를 받을 때는 일을 안 했습니다. 받지 못하게 되니까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습니다. 원래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부모가 막아서고 있었던 겁니다. 철학자 장 자크 루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에서 나온다고. 부모가 계속 도와주면 자식은 그 힘을 기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의존적으로 변합니다. 자립심을 잃어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정말 급한 상황이었나요? 아니면 그냥 편하게 해주려고 주신 건가요? 대부분은 후자입니다. 자식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었는데 부모가 먼저 나선 겁니다. 자식에게 주는 돈에는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무한정 주는 건 사랑이 아니라 관계를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정말 급한 상황인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인지 이걸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내 노후가 무너지면 결국 자식한테 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100만 원 주는 게 나중에 1000만 원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지금 자식을 위한다면 오히려 안 주는 게 맞습니다. 두 번째 구멍은 체면입니다. 친구들 앞에서 밥값 내고 커피값 내고 선물하는 것. 그게 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최인숙 씨는 친구들한테 1년에 500만 원을 썼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이 어려울 때 도와준 친구가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회심리학자들은 이를 피상적 관계의 함정이라고 부릅니다. 돈으로 유지되는 관계는 진짜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돈을 쓸 때는 좋아하지만 돈이 없으면 떠나갑니다. 그게 돈으로 맺어진 관계의 본질입니다. 진짜 친구는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알아봅니다. 내가 어려울 때 옆에 있어주는 사람,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그게 진짜 친구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돈을 써야 친구가 유지된다고, 밥값 안 내면 무시당할 거라고. 천만에요. 그런 친구는 애초에 친구가 아닙니다. 예순이 넘으면 관계를 정리할 때입니다. 모든 사람을 다 만날 필요 없습니다. 진짜 친구 서너 명이면 충분합니다. 그 친구들과 각자 계산하며 편하게 만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체면을 버리세요. 각자 계산하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관계입니다. 서로 부담 없이 만날 수 있는 관계가 오래갑니다. 60 넘어서까지 체면 차리느라 돈 쓰면 노후가 무너집니다. 이제는 남들 눈이 아니라 내 삶을 봐야 할 때입니다. 체면은 통장 잔고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세 번째 구멍은 할인입니다. 세일한다는 말에 혹해서 사는 물건들. 1+1, 50% 할인, 오늘만 특가. 이런 말들이 지갑을 엽니다. 최인숙 씨는 할인 매장에서 1년에 300만 원을 썼습니다. 그런데 산 물건 중에 제대로 쓴 게 몇 개나 될까요? 옷장에 택 안 뗀 옷, 냉장고에 유통기한 지난 식품. 결국 쓰레기가 됐습니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이를 손실 회피 편향이라고 설명합니다. 할인 기회를 놓치면 손해라고 느끼는 심리입니다. 실제로는 안 사는 게 이득인데 안 사면 손해본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마케팅의 가장 교묘한 함정입니다. 더 교묘한 건 1+1입니다. 하나 값에 두 개를 준다니까 이득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원래 하나만 필요했던 겁니다. 두 개를 사면 하나는 버리게 됩니다. 결국 돈 낭비입니다. 마트나 백화점은 여러분이 충동 구매하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입구에 할인 상품을 배치하고 계산대 앞에 작은 물건들을 쌓아놓고 밝은 조명과 경쾌한 음악으로 기분을 좋게 만듭니다. 모든 게 여러분 지갑을 열기 위한 전략입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는 많이 가진 데 있지 않고 적게 필요로 하는 데 있다고. 할인에 혹해서 불필요한 걸 사는 건 가난으로 가는 길입니다. 진짜 부자는 필요한 것만 사는 사람입니다. 정말 필요한 물건인지 먼저 생각하세요. 할인이 아니어도 살 물건인가? 지금 당장 필요한 물건인가? 이 두 가지에 모두 네라고 답할 수 있을 때만 사세요. 네 번째 구멍은 건강 미루기입니다. 최인숙 씨는 자식한테 3천만 원을 주면서 본인 무릎 치료는 미뤘습니다. 친구들한테 500만 원을 쓰면서 건강검진은 건너뛰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건강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오늘 병원 안 가도 큰 문제 없어 보이니까요. 하지만 이게 쌓이면 나중에 큰 병으로 돌아옵니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최인숙 씨 남편이 쓰러진 건 우연이 아닙니다. 건강검진을 제때 받았다면 미리 발견할 수 있었을 겁니다. 조기에 치료했다면 큰돈 들이지 않고 해결됐을 겁니다. 하지만 미루다가 결국 큰 병이 됐습니다. 건강을 미루면 결국 더 큰 돈이 듭니다. 지금 10만 원 아끼려다 나중에 1,000만 원 쓰게 됩니다. 무릎 치료 미루면 나중에 인공관절 수술 받습니다. 당뇨 관리 안 하면 나중에 투석 받습니다. 작은 병을 키워서 큰 병 만드는 겁니다. 건강은 소비가 아니라 투자입니다. 가장 확실한 재테크입니다. 건강한 10년이 1,000만 원보다 가치 있습니다. 아프면 돈이 있어도 쓸 수 없습니다. 건강 잃으면 모든 걸 잃는 겁니다. 심리학자 데니얼 카너먼은 현재 편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미래보다 현재를 우선시한다는 겁니다. 먼 미래의 큰 이익보다 당장의 작은 만족을 선택합니다. 건강검진 미루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예순이 넘으면 현재와 미래의 거리가 가깝습니다. 지금 미룬 건강검진이 1년 후 큰 병으로 나타납니다.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챙겨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4가지 구멍을 살펴봤습니다. 자식, 체면, 할인, 건강 미루기. 이 4가지가 여러분의 노후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부 습관이라는 겁니다. 의식하지 못하고 반복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습관은 생각 없이 나옵니다. 자식이 뭔가 필요하다고 하면 자동으로 지갑을 엽니다. 친구 만나면 자동으로 계산대로 갑니다. 할인 팻말 보면 자동으로 카트에 담습니다. 아프지만 귀찮다는 이유로 자동으로 미룹니다. 이 자동 반응을 끊어야 합니다. 한번 멈추고 생각해야 합니다. 정말 필요한가? 정말 지금 써야 하나? 이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지갑을 지켜줍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 성찰하지 않는 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 없이 쓰는 돈은 그냥 사라지는 돈입니다. 한 번만 멈춰서 생각하면 지갑이 닫힙니다. 습관을 바꾸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거창한 결심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작은 행동 하나만 바꾸면 됩니다. 그 작은 행동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4가지 구멍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실천 가능한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씩 따라해 보세요. 여러분의 통장 잔고가 달라질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4가지 구멍을 막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자식에게 주는 돈에 원칙을 세우세요. 무작정 안 주자는 게 아닙니다. 원칙을 정하자는 겁니다. 먼저 자식과 솔직하게 대화하세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한계를 명확히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급한 일이 아니면 도와주기 어렵겠다. 엄마 아빠도 노후를 준비해야 하니까 이해해주면 고맙겠다. 처음엔 서운해할 수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동안 받던 걸 못 받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해합니다. 오히려 스스로 해결하면서 성장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중요합니다. 주더라도 기록을 남기세요. 언제, 얼마, 왜 줬는지. 나중에 보면 패턴이 보입니다. 불필요하게 준 돈이 얼마나 많은지 알게 됩니다. 작은 실천 하나 더 알려드립니다. 용돈 주기 전에 3일만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돈 달라고 했을 때 바로 주지 마세요. 3일 후에도 정말 필요하면 그때 주세요. 대부분 3일 지나면 자식도 스스로 해결합니다. 심리학자 월터 미셸은 지연된 만족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즉각적인 반응보다 잠시 미루는 게 더 나은 결과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주지 말고 3일만 기다려 보세요. 두 번째, 친구 관계에서 돈보다 시간을 나누세요. 체면 소비를 끊으라는 게 친구를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만나되 다르게 만나자는 겁니다. 비싼 식당 대신 공원 산책은 어떨까요? 커피숍 대신 집에서 차 한 잔 나누는 건 어떨까요? 진짜 친구는 어디서 만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함께 있는 시간이 중요한 겁니다. 이야기 나누고 웃고 추억 쌓는 게 우정입니다. 그리고 각자 계산을 제안해 보세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두 번 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오히려 서로 부담 없어서 더 자주 만나게 됩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우정은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관계라고. 돈으로 유지되는 관계는 진짜 우정이 아닙니다. 친구 수도 줄여보세요. 모든 사람을 다 만날 필요 없습니다. 정말 마음 맞는 친구 서너 명이면 충분합니다. 그 친구들과 깊이 있는 관계를 맺으세요. 작은 실천 하나 알려드립니다. 친구 만나기 전에 예산을 정하세요. 오늘은 10,000원까지만 쓰겠다. 이렇게 미리 정해두면 초과 지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할인 유혹을 이기는 습관을 만드세요. 마트나 백화점 갈 때 꼭 메모지를 들고 가세요. 필요한 물건만 적어서요. 그리고 그것만 사세요. 메모에 없는 건 절대 사지 마세요. 할인 팻말이 보여도 일단 멈추세요. 이게 정말 필요한 물건인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할인 안 해도 살 물건인가? 지금 당장 필요한가? 둘 다 내라고 답할 수 있을 때만 사세요. 1+1은 특히 조심하세요. 하나만 필요한데 2개를 사는 건 낭비입니다.
차라리 정가주고 하나만 사는 게 이득입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습관을 들이세요. 산 물건을 일주일에 한 번씩 점검하는 겁니다. 정말 필요해서 산 건지, 아니면 충동적으로 산 건지, 이렇게 돌아보면 다음번엔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행동경제학자 리처드 탈러는 말했습니다.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큰 결과를 만든다고. 마트에서의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1년 후 통장 잔고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쇼핑도 조심하세요. 특히 밤에 하는 쇼핑은 위험합니다. 피곤하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장바구니에 담았어도 바로 결제하지 마세요. 하루 지나서 다시 보세요. 대부분 필요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네 번째, 건강을 최우선 순위에 두세요. 건강검진은 절대 미루지 마세요. 1년에 한 번은 꼭 받으세요. 비용이 부담되신다면 국가건강검진을 활용하세요.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몸에 이상 신호가 오면 바로 병원 가세요. 참지 마세요. 작은 병일 때 치료하면 돈도 적게 들고 빨리 낫습니다. 미루다가 큰 병 되면 돈도 많이 들고 고생합니다. 운동도 꾸준히 하세요. 헬스장 비싼 돈 낼 필요 없습니다. 동네 공원 산책만 해도 충분합니다. 하루 30분씩 걷는 것. 이것만으로도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식단도 신경 쓰세요. 비싼 건강식품 살 필요 없습니다. 제철 채소와 과일로 충분합니다. 집에서 직접 해먹는 밥이 최고의 건강식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건강은 모든 것이지만 건강을 잃고 나서야 그 가치를 안다고. 건강할 때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아프고 나서 후회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잠도 충분히 자세요. 하루 7시간은 자야 합니다. 잠이 부족하면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병에 걸리기 쉬워집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건강 잃으면 돈이 무슨 소용입니까? 마음 편히 사는 게 제일입니다. 여러분, 이 4가지 방법이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씩만 해도 됩니다. 오늘 하나, 내일 하나. 이렇게 천천히 늘려가면 됩니다. 중요한 건 시작입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작게라도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심리학자 제임스 클리어는 말했습니다. 습관의 힘은 작은 변화에서 나온다고. 하루 1%만 나아져도 1년 후엔 37배 성장한다고. 소비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자식한테 주려던 10만 원 한 번만 참아보세요. 친구 만나서 밥값 한 번만 각자 내보세요. 마트에서 할인 상품 하나만 안 사보세요. 병원 예약 한 번만 잡아보세요. 이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노후를 바꿉니다. 정말입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최인숙 씨도 처음엔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자식 용돈 끊는 것부터요. 그 다음에 친구들과 각자 계산하기. 그 다음에 마트 갈 때 메모지 들고 가기. 하나씩 하나씩 늘려갔습니다. 1년이 지나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통장 잔고도 늘고 마음도 편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컨트롤하고 있다는 느낌. 그게 제일 큰 변화였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60이든 70이든 80이든 바꾸려는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철학자 노자는 말했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여러분의 노후도 오늘 한 걸음부터 시작됩니다. 작은 걸음이지만 분명한 걸음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부터 하겠다고 미루지 마세요. 지금 당장 하세요. 자식한테 줄 돈 있으면 일단 통장에 넣으세요. 친구한테 전화해서 다음엔 각자 계산하자고 말하세요. 병원 예약 지금 바로 잡으세요. 여러분의 작은 결심 하나가 10년 후를 바꿉니다. 통장 잔고를 바꾸고, 건강을 바꾸고, 삶의 질을 바꿉니다. 노후는 두려운 게 아닙니다. 준비되지 않은 노후가 두려운 겁니다. 지금부터 준비하면 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고 실천하실 것이 몇 개나 되시나요? 댓글로 숫자를 적어주세요. 1개면 1번, 2개면 2번, 4개 다 하시겠다면 4번이라고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다짐 하나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미 실천하고 계신 분들은 경험을 나눠주세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함께 응원하며 나아가면 더 힘이 납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풍요롭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작은 도움이라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노후는 오늘 이 순간부터 달라집니다.